일본이 아, 미얀마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아웅산 장군이 일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멋있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했어. 지난주에 이어서 네. 저희 이제 그 미얀마를 연구하시고 이 동남아시아사라는 아주 그 척박한 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계신 우리 또 장준영 교수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뒤에 제가 여기 그 하프와 공작서 딱 올려놨거든요. 네. 지난주에 이제 책도 소개했는데 네. 미얀마 현대 정치 70년사를 정말 잘 다룬 훌륭한 책입니다. 출판사 대표님께 봉헌하고 싶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 좀 이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60년대 때 이 미얀마의 군부가 쿠데타를 했다. 사실 익숙하네요. 뭐 네. 박정희, 전두환, 뭐 그 외에도 모든 나라에서 한 번씩은 겪는 홍역인데 근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그냥 우리가 뻔히 생각하는 그런 군부 이상의 의미를 좀 지닌 것 같은데 그 어떤 그런 그렇죠. 이유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군인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은 관료나 아니면 경제 전문가들이랑 일종의 동맹을 형성하는 거죠. 군인들은 그 정치적 기술이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무기만 쓸 줄 알고 그렇죠. 나라를 지키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치 권력을 잡았는데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까 동맹을 형성하는 거죠. 옛날 전두환, 김재익 뭐 이런. 그렇죠. 네, 박정희 때 뭐 여러 명의 나름대로 드림팀을 만들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니까 군부 정권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유발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경제 발전을 해요. 그게 뭐 확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경제 발전에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질적인 혜택 이런 걸 국민한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지지를 있으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국민들 스스로 막 지지하기 위해서. 근데 근본적으로 그게 군인들 역사는 군부 역사는 그래서 20년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썩잖아요. 부패하기 부패하기 마련이고 맞아. 그다음에 경제 발전을 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계층이 출현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교육을 할 것이고 교육을 하면 새로운 계층들이 생겨나고 그렇죠. 새로운 계층들이 기존 질서에 구질서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뭐 6월 항쟁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독특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얘네들과 달라야 돼. 첫 번째, 영국 식민 당국에 부역했던 소수민족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야. 얘네들을 철저하게 고립시켜야 돼. 그러면서 얘네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야. 군인들은 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수민족들과 계속 교전을 벌이는 거야. 실제 전쟁을 하는 실제로 거예요? 계속 교전을 벌였어요. 지금까지도 교전을 벌이고 있고. 근데 그렇게 교전을 벌이면서 버마족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버마족들한테는 쟤네들이 자꾸 연방에서 분리를 하려고 한다. 얘들아, 국민들 일반 버마족들한테 70%에 네, 70%한테 그래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버마족이랑 소수민족들이랑 계속 이간질을 시키는 그럼 이제 버마족은 이제 믿는 거죠. 지지하게 되는. 네, 그대로 믿는 거고 소수정종은 또 미얀마 내에서 계속 또 탄압을 받는 거예요. 탄압을 받고 그러면서 그러면 군인들은 자기네들의 직권에 또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서는 경제 발전을 통해서 직권의 명분을 만드는데 여기는 국가를 분열된 국가를 우리가 유지를 한다. 방향이 다르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말 그대로 영국이 이 미얀마라는 사회를 갈라치게 했으면 군인들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 나라를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게 해서 집권하고 그러면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 방식대로 한다. 우리는 영국 식민 통치를 거치면서 실제로 미얀마 국민들은 혜택을 입지 못했다. 군인들은 그렇게 역사를 해석해요. 누가 혜택을 입었느냐? 영국 사람들. 그다음에 영국 사람들 부역한 인도 사람들. 그다음에 뭐 일부의 소수민족들.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 우리 일반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혜택을 입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내윈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어떻게 했느냐. 사회주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 사회주의를 하게 된 것이 영국 식민주의에 대한 반동이에요. 왜냐하면 영국은 자본주의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민주주의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반대로 사회주의를 채택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영국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재산을 몰수하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자유주의니까. 자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 근데 실제로
사회주의를 다 인정했었어요. 물론 국영기업들이 많이 설립이 되고 했지만 그리고 뭐 그 사회주의 하면 집단 농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막 투입해갖고 소련 예 공동 노동하고 있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전혀. 그래서 홀만 그러니까 외부로만 우리 사회주의를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군부 체제예요. 군부 체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사회주의라는 것을 그냥 내던진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의 그 속성을 보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불교의 세계관이 거기 막 등장해요. 여기도 갑자기 불교가 나와. 거기서 불교가 막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불교는 세상을 보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혼합하는 그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제가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이지? 갑자기 나 머리 아픈데. 그래서 저는 결론은 나온 게 잡집이라고 저는 정의했어요. 잡다한 것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잡집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군부 통치긴 한데 그것을 합리화하는 도구로서 네. 사람들이 가장 좀 익숙해졌던 네. 그런 반영 정서, 예, 사회주의, 뭐 불교. 그렇죠. 근데 동아일 사회주의 또 다른 특징은 자력 경생이에요. 우리끼리 먹고 살겠다. 문을 닫는다. 북한하고 비슷한. 북한은 자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미얀마는 모든 자원이 그거 차이가 있구나. 자원이 많고 사람들도 충분하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풀 뜯어 먹고 살든 뭘 해서 먹고 살든 먹고 살겠다. 왜냐하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 외국과 교류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다시 약소국이니까 식민화 될 수 있다. 수탈. 그렇죠. 경제적으로 종속화될 수 있고 그리고 1960년대 그 정치학 사조에 보면 종속 이론 이런 게 되게 유행하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강대국들은 언제든지 제3세계를 항상 약탈한다.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식민 경험을 했던 것에 대해서 명적으로 싫어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문 닫고 우리끼리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미얀마는 역사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근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미얀마의 어떤 민주화의 상징인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아웅산 수치의 아버지가 미얀마의 독립운동가지만 또 군인이기도 하고 또 이 군부의 어떤 그런 그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아웅산이고요. 제너럴 아웅산. 제너럴 아웅산. 네, 제너럴 아웅산. 제너럴 장군이잖아요. 장군이죠. 보통 제너럴 아웅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대학생 때가 이제 미얀마 식민지였죠. 영국 식민지. 그때부터 학생 운동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학생 운동 독립운동이에요. 사회주의 혁명 이런 것들을 꿈꾸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결정적으로 1941년도에 말에 이제 일본이 미얀마에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 이런 거 주장하잖아요. 아시아의 해방을 부르시죠. 아시아의 해방. 아시아를 침략하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아웅산에게 가서 니네 독립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지원해서 미얀마 군부가 만들어졌어요. 일본의 지원으로 미얀마 군부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아웅산이 일본의 지원 속에서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처음에 30명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0인의 동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30명이 아웅산 장군이니까 모은 거예요. 30명. 자기 친한 친구들 대하고 좀 힘 좀 쓰는 애들 있잖아요. 힘 좀 쓰는 애들 모아서 하이낭섬 해남도 하이낭섬 그다음에 일본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사실 42년도에 본토를 들어와요. 일본군과 함께. 영국군을 몰아내고. 근데 그러면 그때 이제 아웅산 장군이 일본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독립시켜줘. 그렇지. 그게 원래 약속한 거 아니야? 그렇죠. 약속했으니까 독립시켜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이 이제 발톱을 드러내는 거죠.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 얘들 일본을 모르는구만. 그렇죠. 그때 이제 아웅산 장군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적은 영국이 아니고 일본이다. 센스가 딱 있네. 그렇죠. 그리고 일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파시스트. 그래서 실제로 아웅산 장군이 나중에 날카로운데 만든 정당 이름이 반파시스트 인민연합. 안티파. 안티파시스트. 멋있어. 앞에 동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뛰어났죠. 그러니까 센스가 엄청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얀마 정치인들은 정치와 종교로 계속 합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정치와 종교는 철저하게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그 독립운동도 했고 군부도 창설을 했고 실제로 미얀마는 군이 주도를 해서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쟁취를 했죠. 그러니까 아웅산 장군은 당연히 국부이기도 하고 나라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군인이기도 하고 군대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때 독립할 당시에 미얀마 군부는 버마 군부는 영웅이었죠. 그러네. 그렇죠. 당연히. 이게 약간 우리랑 다르네. 완전히 다르죠. 정말 우러러볼 수 추앙하는 그런 집단.
이었었죠. 그러니까 뭐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임시정부 산하에 뭐 광복군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네. 임시정부 밑에 있는 무장대지. 광복군은 보조적인 단체. 그렇죠. 볼수 있는 설령 거잖아요. 설령 이게 큰 역할을 했더라도 네. 보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아예 여기 주도적인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웅산은 독립을 이제 영국과 담판을 짓고 처칠 수상이랑 담판을 짓고 이제 독립 날짜를 받아왔어요. 처칠과 담판. 네, 처칠과 담판을 영국으로 갔어. 멋있어. 그리고 심지어 아웅산 장군은 어떤 업적까지 있느냐? 아까 식민 시기 때 나라가 많이 분열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영국 입장에서 애틀 입장에서는 니네는 아마 소수민족도 귀환 못할 것이다. 만만히 우리가 많이 희전하기 때문에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아, 아웅산 장군은 돌아와서 소수민족을 모았어요. 또 그런 실제로 100% 합의된 건 아닌데 그 잠정안을 만들어요. 일단 우리 독립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같이 살아보자. 연합을 어떤 일단 살아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10년 뒤에 국민투표에서 나가든지 말든지 그때. 도산 안 참고 같기도 하고. 그 정도의 하여튼 정치력을 발휘했었어요. 대단하네. 네. 이런 사람이 좀 일찍 가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러더라고. 근데 몇 명의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아웅산이 몇 명의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신의 정적에 의해서 47년 7월 19일 날 암살 당하죠. 그럼 해방은 언제 낸 거예요? 해방이 48년 1월 4일이에요. 해방 전에 돌아왔어요. 바로 전이죠. 그래서 아웅산 장군은 그때 스스로 나는 독립하면 어떤 직위도 맞지 않고 고향 시골인데 시골 가서 글 쓰면서 살 것이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약간 호치민 같은 느낌도 나네. 예, 그랬는데 국민들은 안 된다. 너가 없으면 누가 하느냐.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으로 예편하고 정치인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미얀마에서는 그게 처음에는 거부감이 없었던 거예요. 아웅산의 특수성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47년 7월 19일 날 암살 당하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잖아요. 지도 공백이 발생하죠. 그래서 영국이 이때다 싶어서 그 친구였던 우누라는 사람을 총리로 옹립을 그냥 시켜버린 거죠. 이 우누라는 사람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거의 없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 그 와중에 선생님 말씀하신 네윈? 네.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윈이라는 사람은 이제 아웅산의 직속 후배였었어요. 그 커뮤니티 안에 독립운동도 같이 했었고 부관으로서. 그러니까 네윈은 자기가 쿠데타 일으키면서 할 말이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아웅산 형님이랑 동생이잖아 내가 이렇게. 약간 레닌 스탈린 느낌도 나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사회주의를 선택하는 것도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형님 아웅산이 실현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근데 그 방향은 완전히 잘못 나갔지만 완전 잘못. 그렇게 주장하게 되죠. 근데 네윈이 집권하면서부터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60년대. 62년도 미얀마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 분위기였는데 87년도에 어떤 일이 87년도 9월달 유엔 총회 시작할 때 미얀마가 유엔에다가 신청을 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제발 구호. 네, 그러니까 LDC라고 해서 최빈국 대우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 신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60년대를 살았고 8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 똑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점점점 군부를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럼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아웅산의 딸이죠. 딸이었던 아웅산 수치 여사. 네. 는 어떻게? 아웅산 수치는 이제 46년생이고 아버지가 47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을 거예요. 없네. 아예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배려를 해서 어머니를 인도 대사로 발령을 내요. 약간 명예처럼. 네, 인도 대사로 발령을 내고 나머지 식구, 그러니까 위로 오빠 둘이 있고 아웅산 수치 셋이에요. 그래서 네 식구를 인도로 보냈고 대사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좀 안에 내부 사정 그래서 모르고. 아웅산 수치는 그래서 제 기억에 15살 때인가부터 해외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쭉 영국에서. 잘 사셨네요. 편안하게. 나라에서 어느 정도 좀 많이 배려를 해줬겠죠.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근데 미얀마는 88년도에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그때 아웅산 수치는 88년도에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 국내에 계셨구나. 어머니 혼자 계셨죠. 아. 어머니는 뭐 영국 생활하시는 진짜 그렇죠. 밥도 안 먹고 그래서 돌아와서 혼자 계시다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임종원을 지켜보러 왔는데 그때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88년도. 88년에. 네. 우리랑 또 민주화운동 그 비슷하네요. 네, 정말 우연의 일치. 8788. 그러니까 아웅산수치는 어쨌든 그때 돌아왔는데 주변에서 이제 로얄 패밀리 출신이잖아요. 그러네요. 어쨌든 그래서 학자들이 지식인들이 와서 아웅산수치한테 지도자가 되어달라. 네. 아웅산수치는 나는 영국에 있는 지 오래됐고 그러니까 어머니 임종 보고 돌아가겠다. 그럴 것 같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정치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네. 뭐 그분의 말에 의하면 어디 병원에 어머니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시위대들이 막 실려갖고 온 모습 이걸 보고 정치에 뭐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아웅산수치가 정계에 딱 입문하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올 게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네럴 아웅산의 혈육이에요. 혈육. 진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거죠. 아웅산 장군의 딸. 모든 국민들이 다 추앙하고. 네, 그리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누구도 미얀마 내윈 군부를 비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아웅산 수치는 대놓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대변자가 됐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 아웅산 수치가 성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완벽하게 무결점. 성인? 갑자기 왜? 세인트가 되는 거죠. 세인트. 민주화 투쟁가가 아니고요? 민주화 투쟁가가 됐는데 어.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몇 권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되게 좋은 말만 써요. 좋은 말만 쓰고 뭐 군인들은 병영으로 돌아와야 되고 뭐 경제를 살펴야 되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정치학자와 정치인들은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는 정치학자처럼 행동을 했고 실제 정치인들의 모습을 모르고 정계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나이브하고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잘 될 수가 없고. 근데 국민들은 일단 아웅산 수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대안이 없고. 대안이 없고. 오로지. 근데 군부가 가만두지 않잖아요. 가태임금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가태임금을 해서 89년도부터 해서 2010년에 풀려났는데 그때 21년 가운데 15년을 가태임금 처해졌어요. 그래서 아웅산 수치를 두고 뭐 아시아의 넬슨 만델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동안 서방 언론에서 엄청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넬슨 만델라는 그 ALC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이끌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그 동지들 와서 이것저것 지령해주고 이 나라의 민주화, 인종차별을 위해서 정책 해결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인상 좋은 모습이 젊었을 때 보면 완전 폭력적 투쟁도 막 거침없이 하시고. 정말 말 그대로 싸움꾼. 오 맞아요. 근데 아웅산 수치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태임금에 처해 있으면서 뭘 했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었고. 근데 국민들은 계속 아웅산 수치 하나만 보는 거예요. 대안 인물이 없어요. 야 이게 참. 그래서 아웅산 수치가 이제 2010년도에 이 자유의 몸이 됐고 다행히 2011년부터 미얀마가 말 그대로 개혁 개방을 시작을 해요. 네. 국제사회에 이제 이런 발돋움하게 되고 그때 이제 아웅산 수치는 그 다음에 2012년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거든요.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제 말 그대로 미얀마의 차기 지도자가 됐죠. 드디어 때가 왔다. 오고 2015년에 이제 2015년 총선 선거가 있었고 그때 이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정당이 승리를 하죠. 드디어 정권 교체.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세계 언론에서는 미얀마의 민주화가 왔다. 난리 났었죠. 54년 만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맞아. 난리 날 것처럼 막 했는데. 제가 그때 2016년 17년에 그 학술 논문 하나 썼는데 지금이 쿠데타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많다 이렇게 썼어요. 뭐 제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잿밥 뿌리는 논문 쓰신 거예요? 뭐 영어로 쓴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겠죠. 근데 왜 제가 그런 말을 썼냐면 권력을 가져온 거는 맞는데 군부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 장치 이런 게 전혀 없다. 정말 그냥 정권만 바뀐 거구나. 그러니까 미얀마 군부가 지금까지 그 많은 기득권을 누려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대한 합당한 대우 처우를 하지 않고 이 사람들 기득권을 다 거둬들이려고 그러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아웅산 수치니까 국민들이 마음을 알았지만 그 군부 일종의 그 정치적인 그 이해관계자로서 군부와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때로는 엄포를 놓거나 하는 그런 정치적 기술이 전혀 없었던 그런 인물이죠. 5년 집권하는 동안에
5년 집권하는 동안에 군부와 대화를 거의 안 했고 계속 배척했었어요. 아.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럼 내부에서 아웅산 수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군부와 대화도 좀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도 좀 해야 되고 이거 나름대로 조언을 하거나 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멀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아웅산 수치가 국정 운영을 잘했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웅산 수치 정부에서 아웅산 수치를 비판한 언론이 있었거든요. 그 언론인들을 감옥에 넣기도 했었어요. 2명이.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게 뭐 큰 뉴스가 되지 않았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인데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핵심이라는 인물은 그 누구보다 권위주의적인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듣고 나니까 또 이렇게 더 잘 알게 되기도 하지만 야 이게 참 생각보다 너무 힘든 과정이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이 맞습니다. 감당할 수밖에 없구나. 지도자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의 지도자의 역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국가들 같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이런 얘기를 누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저도 어디 가서 할 데 없어가지고 학교 아니면 별로 할 데가 없어서 이런 데 와서 뭐 잘 털고 가면 재밌습니다. 종종 모실 테니까 시간 좀 내주시고 제가 그 제안을 하나 네네 드리면 우리 그 시청자분들 네네 동남아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 동남아 도시와 관련된 역사 여행 뭐 예를 들어 코타키나발루 그죠 그런 역사 아니 베트남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호치민의 역사 도시로 네, 하노이 역사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근대사 이런 거 풀어보는 거 또 그러면 제가 좀 몇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고 조만간 또 다시 선생님 모셔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